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말씀드리기 전에 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 기업 쪽 소송 서류까지 감수해 줬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자는 나카무라 승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네, 예. 나카무라 정도겠습니까? 하야시까지. 야마모토까지 다 합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과 짜고 예. 여기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끌어들여서 일본 전범 기업 쪽 그 소송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역사의 악마의 영혼을 판 자들의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 모르겠는데 도대체 뒤에 뭐가 있었길래 어떤 야망, 어떤 유혹, 어떤 욕망이 들끓고 있었길래 이런 짓을 했는지 저로서는 헤아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예. 화도 많이 나고요. 도대체 그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할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가르쳐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체코 단편 소설 걸작선 중에서 알로이스 이라세크라는 작가의 파우스트 박사의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르지 하우스만의 -1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같은 작품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총 1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예. 하나하나가 체코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보입니다. 예. 작품성도 뛰어난 것 같고요. 주제의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알로이스 이라세크의 그 파우스트 박사의 집을 소개하기 전에 파우스트란 누구인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파우스트는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란 작품이 바로 이 파우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치를 비판했던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도 바로 이 파우스트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를 살았던 마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법사는 온갖 학문을 다 섭렵합니다. 법학에서 법학이 맨 먼저 나오는 거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학, 의학, 신학까지. 그런데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해요. 예. 도대체 인간을 그 원점에서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최대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알을 향한 그 괴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오르고자 했던 그 욕망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면은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도 좋다라고 메피스토펠레스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하면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쾌락들을 누리죠. 누리면서 결국은 그 악마에게 이끌려 간다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걸 파우스트 전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민중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재현됐다고 합니다. 인형극부터 시작해서 연극, 소설은 물론이고요. 말씀드렸던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나 토마스 만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파우스트, 그리고 영화,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정말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도 좋은가 하는 다양한 그 고민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파우스트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네요. 야심적인 사람이 한정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 청렴성을 항복, 즉 포기하는 상황을 바로 파우스트와 그 형용사 파우스티안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심적인 사람이 특정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덕적 청렴성이나 양심을 다 포기하는 상황.
이걸 파우스트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고른 이 알로이스 이라세크의 파우스트 박사의 집도 이런 그 파우스트의 인물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을 펼치면 파우스트 박사의 집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집인데요. 폐가인 상태입니다. 대단히 음울한 모습입니다. 벽 장식도 다 긁혀 떨어져 나갔고 창문들은 먼지와 핏물로 우중충해져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미줄만 가득합니다. 문 뒤도 황량하고 조용합니다. 개도 짖지 않고 닭도 울지 않는 그런 돌 사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이 흉가가 파우스트 박사가 살았던 집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이 어떠한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 장소가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잘 보면은 그 의미, 그 은유들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원과 집에는 비통한 기운이 스며 있었고 기이한 공포가 사람들을 엄습했다. 그렇다. 이 집은 저주받은 곳이었고 살아생전에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고 죽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파우스트 박사의 유령이 매일 밤마다 배회하는 곳이었다. 파우스트 박사는 아주 오래전에 이 집에 살았다. 이 집에서 그는 마법을 완성했고 여기서 마법 서적을 연구했으며 마법의 주문으로 악마를 불러냈고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겼다. 그 대신 악마는 박사의 종이 되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고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약속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악마는 이제 그만 자 이리 오시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사는 아직 자신의 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주문을 걸어 악마에게 마법을 쓰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악마는 그를 공격하고 덮쳐서 발톱으로 단단히 움켜잡았다. 파우스트가 계속 저항하자 그를 잡은 채 지붕을 뚫고 세차게 날아올랐다. 파우스트 박사는 이렇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했다. 다시 말해 그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고 악마는 그를 데려간 것이다. 네, 이 파우스트의 거래, 악마와의 거래,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악마에게 들려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일 텐데요. 우리 시대의 그 파우스트들을 내버려 두는 그 악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른바 성적이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는 공부 기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바로 이 파우스트 지배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어떤 가난한 학생이 찾아듭니다. 예.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요. 그야말로 집 없이 헤매는 비렁뱅이 개처럼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그 느추한 흉가가 된 이 파우스트 박사의 집에 찾아들어서 이리저리 좀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이 집에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의 또 마술이기도 하겠죠. 신기하게도 검은 대리석으로 된 매끄럽고 빛난 그 샬레라는 게 있다네요. 이 샬레가 바로 유리로 만든 납작한 원통은 용기라 하는데 예. 주로 세균을 배양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 샬레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아주 새 것처럼 빛나는 순은 그 동전을 발견합니다. 이 동전이 하나의 그 유혹이겠죠. 악마의 유혹일 겁니다.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그 은 동전에 현혹돼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달러짜리, 이 달러가 바로 이쪽 그 체코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당시에 1달러짜리 순은 동전을 발견하고서는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유혹의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신의 그 에너지를 탕진하고요. 그리고 쾌락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돈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기도 하죠.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학생은 이제 검소한 습관을 버렸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서재 테이블의 책과 침실의 책에 의지했다. 그 책들 속에는 유령을 불러내는 방법과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령들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고 그를 편안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자신도 지금까지 그들을 불러낸 적이 없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안달이 나 있었다. 은화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샬레 가득 은 탈러가 놓여있다 해도 충분치 않을 정도였다. 그는 금을 원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책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런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 악마의 유혹에 점점 빠져드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많은 돈들을 빌려 쓰고요. 그 돈들을 탕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여기선 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돈은 권력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떤 또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몇몇 목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금으로 된 돈, 그것도 남한테 꾼 금화가 아니라 자신의 금화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 집에서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정말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악마가 가만둘 리가 없죠. 밤늦게 이 파우스트의 집으로 돌아온 순간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전에 한 번 파우스트 박사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 몇이 그를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적막했고 버려져 있었다. 그 학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침실에서 팽개쳐진 채 엉망이 된 침대를 발견했다.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온통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외투는 발기발기 찢겨져 있었다. 의자들이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마법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다 탄 양초와 함께 내동댕이 쳐진 촛대가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싸움을 벌인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천장, 양탕자는 아래로 끌어내려져 찍힌 채 바닥에 나뒹굴고 그 검은 구멍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구멍의 가장자리에서 마치 피가 튄 것 같은 빨간 반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무스름한 색이 아니고 선명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바로 금방 흘린 것처럼. 네, 이 악마가 파우스트를 잡아간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뱅이였던 우리 학생이 이 파우스트 박사의 집에서 은동전 유혹에 빠져들면서 점점 자신의 영혼까지 다 악마에게 바치고 예. 급기야는 악마에게 이끌려서 이 지옥으로 가는 상황을 아주 그 간명한 언어로 그리고 명쾌한 문장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파우스트 전설을 기초로 한 많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이 짤막한 단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그 악마들, 그리고 악마와 거래한 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양승태 대법원의 그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들, 예. 박병대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잖아요. 예.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그 악마가 있어서 아무런 그 미련 없이 다 어디론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 파우스트 박사가 머물던 자기 욕망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이 집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우리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긴 하지만 이 반동 세력들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사의 악마들과 거래한 영혼을 판 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가늠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각자 위치에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제 오늘 그 체코 소설 2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2편뿐만이 아니고 이 여러 편 하나하나가 놓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그 문학성과 하나의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깊어가는 겨울에 체코라는 땅을 또 체코의 역사를 이 소설과 함께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뭐 인여담입니다마는 네. 천국 지옥 네.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이제 등장시키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종교 소설
밖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른바 판타지나 뭐 SF 등등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메타포, 비유는 계속 변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 또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은 아마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그 경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은 천국과 지옥이란 설정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윤리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파우스트 전설이 서양 문학에서는 아주 큰 흐름을 이루면서 반복 변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괴테 파우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파우스트를 이끌고 가면서 합창단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합창의 일부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 착한 인간은 암흑의 충동에 쫓기더라도 결코 올바른 길을 잊지 않는다. 아하. 예. 우리 김 PD 같은 인간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불신론자들도 네.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옅게나마 네.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요즘도 천국 마케팅, 지옥 마케팅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괴테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반복하겠습니다. 예. 착한 인간은 암흑의 충동에 쫓기더라도 결코 올바른 길을 잊지 않는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